이 택시 요금이 오르면 또 우리 서민들 좀 부담이 더 크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이 택시 기사들의 사정도 우리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좋은 결론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난해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여전히 참석 의지가 없어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뭐 당장 다음 주면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이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기는커녕 시작도 못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다음 주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심사하는 결산심의는 정기국회 개원 전에 마무리돼야 하는데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법사위, 농해수위 등 4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오늘도 교문위와 외통의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결산안 심사 착수는 여전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산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졸속 부실 심사가 될까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조속한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 모임인 초정회 의원 9명은 민주당이 국회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광장 앞 천막당사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관련 회담을 제의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양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담 제의는 통치만 남은 대국민 정치 실종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근원은 시국의 엄중함을 모르는 대통령의 인식이라면서 잘못된 시국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임희애입니다. 네, 이 답답하게 막혀있는 경색 정국을 풀 해법은 과연 없을까요? 이 네 분 모시고 좀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논란과 관련된 입장,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는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부에서는 네. 한 걸음 다가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네. 찬물을 끼얹었다. 이 두 개 종합하면 한 발 다가와서 찬물을 끼얹었다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지금은 이제 풀어야 될 때인데 다시 조금 풀기가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느 대목이 그렇습니까? 국정원 부분이 그렇습니까? 뭐 국정원 부분도 그렇고 민생에 좀 한정하는 그런 부분이 대화를 민생에 한정해서 제안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야당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만나서 일을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강석진 평론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듣고 그러시죠. 그리고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좀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부응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변희 의원님. 가끔 뵈시니까 지금 대통령 표정은 좀 단호한 모습 같네요. 예, 지금 이 선을 끊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 다 끝났고 국정조사에서 뭐 검찰이 기소한 내용 이외에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다든지 또 3.15 부정선거까지 언급한다든지 야당이 좀 너무 나간 부분이 있고 이게 정쟁으로만 가는 거를 사실 국민들 지역에서 듣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네. 경제가 우선인데 왜 저러고들 있냐. 그런 여론을 정확히 좀 읽으시고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실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이런 것도 진짜 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는데 새로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 수사가 확실히 됐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에서도 네. 많이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 우리 결과를 강성식 봐야 되는데 평론가는 한 발 다가와서 찬물 끼얹었다고 그러는 재미난 표현이신데 찬물에 끼얹은 건지 뭐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일단 민생을 해결하다 네. 정치권이 다 나서서 이런 메시지는 확실히 던지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거부할 명분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기환 대표도 여론 전문가신데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그래요? 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착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말씀을 듣고는 우리 대통령은 참 강단 있는 분인지 아니면 꽉 막힌 분인지 참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특히 야당 쪽 입장에서 보면 문신의 폭이라고는 전혀 주지 않고 최소한 저 안에서 3자 회동 정도를 하자고 하고 민생 문제로 제안을 했다면 참 야당이 움직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5자 회담을 하자고 하고 민생 문제만 얘기를 하자면 김한길 대표 체제는 결국 무너진다 받아들이면 이런 위기감을 더욱더 많이 갖도록 한 것이고 네. 또 여당 쪽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뭐 나는 빠져 좋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도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대통령은 여의도를 버리고 결국 국민 여론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저는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전국이 꽉 막혀 있는데요. 우선 여야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이런 그 영수회담이 의제와 형식에 지금 갇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게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이 여론에 기대를 하고 있다거나요. 그런 것은 그건 좀 다른 주장이시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번 국정원 사태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관건선거 일환으로 과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가? 네. 또 아니면 심리전단, 대북 원래 안보기관으로서의 원래의 고유 업무의 영역이었나? 이제 이런 부분을 국정조사에서 사실은 분명히 밝혀줬으면 이런 논란은 더 이상 없었을 텐데 사실은 이번에 여야가 보인 국정조사의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이게 뭐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게 뭐가 본질인지를 오히려 국민들은 헷갈리게 되었죠. 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에 저도 대선에 일부 참여한 사람입니다만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관건선거가라고 하는 뭐 단 하나의 개입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금권에 관련된 대통령 후보 자신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의 그 어떤 인사도 저는 이런 대선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음 선거에도 가능할까 할 정도로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억측이 대통령께서는 아마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 이유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네. 대통령의 발언 중에 보면 뭐 국정원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렇게 뭐 도움받은 바도 없고 뭐 한 바도 없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지금 야권에서는 뭐 묵시적으로 또는 뭐 암묵적으로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으니 이건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아요? 제가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권은 대선 불복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의 과도한 언행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누가 부추기고 계속 확산시키느냐. 과연 야당이 대선 불복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당은 끊임없이 국정 개혁 문제를 이야기하면 여당 쪽에서는 야, 너 그럼 불복이면 불복이라고 얘기해라. 이러면서 다시 여론의 역풍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무마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좀 새누리당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권의 이 대선 불복의 분위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127명 중에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전 대표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선 불복 분위기는 아니고 대선 불복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몰아간 거는 지금 현재의 여당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듣고 하십시오. 그 정치하고 민생을 자꾸만 분리를 하는데 저는 정치하고 민생이 같이 엮여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민생을 분리하려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뭐 파도하고 바다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민생이 다 구현이 되거나 해결이 되거나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생하고 정치를 갖다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는 정치와 분리된 민생을 주장을 하면 유리한 쪽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예. 예, 야당에서 이렇게 야당 의원이라든지 대표라든지 또 야당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대선 불복 절대 없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경파 의원들은 대선 불복 얘기를 합니다. 3.15 부정선거 언급한 게 그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광장에서 대선 불복 관련한 플래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들은 모양이죠. 같이 동조해서 촛불 시위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동조하는 건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나요? 네, 근데 네, 예. 말씀하세요. 그 대선 불복 플래카드나 이렇게 조금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저희도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3.15 부정선거 말씀을 주셨는데 좀 우스갯소리 하면 잘난 사람 보고 못났다 그러면 웃지만 못난 사람 보고 못났다 그러면 화내거든요. 왜 자꾸만 못났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화를 냅니까? 본인 스스로 뭐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3.15 부정선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식적으로는 대선 불복 분위기 절대 없다 그러세요. 그런데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대선 불복이라는 게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론이. 국민들이 전혀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기 정치권 때문에. 일부 또는 SNS 가면 지금 대선 불복 글들이 아주 본물처럼 터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좀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 개혁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걸 김무성 의원 보호, 권영세 전 사무총장 보호처럼 새누리당이 방어벽을 쳐놓고 그 이상 절대 못 가도록 하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려면 야 너희들 대선 불복하네? 그래 그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새누리당의 형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예. 지난 그 MB 정권 때 광우병 소위 그 파동 당시에 촛불을 들고 좌파 시민단체와 야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엄청난 5년간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광우병 사태의 본질이 지금 5년이 지난 뒤에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정원 사태를 지금 야권과 일부 세력들이 이것을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정정의 꼬투리로 삼아서 지난번 대선에 관한 불복을 얘기를 하면서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도요. 김무성 증언이나 권영세 증언 채택이 국정조사에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죠. 이게 국익을 위해서나 정치권 여야 전체를 통해서 이런 시비가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감추어진 뒤에 의도가 그런 걸로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야 제안 또 대정치권 제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 11시 반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제 역으로 대통령한테 다시 영수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11시 반에 저희 방송이 아마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김한길 대표의 제안은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든 물론 이제 되는데. 풀기 위해서 예.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느냐,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공방을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이 뭐 대통령이니까 굉장히 바쁘겠죠, 당연히. 근데 9월 4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 베트남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G20 회의 참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야만 되는 일정이죠. 그러면 정기국회는 9월 2일부터 개회가 되고 9월 4일부터 11일 동안 한 일주일 가까이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풀지 않으면 민주당이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뭐 국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이 시간이 너무 지금 없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일인가요? 저 재계 대표들하고 또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재계 대표들하고 만날 정도면 야당 대표하고도 좀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만났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순방 나가기 전까지 이루어지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그냥 주르륵 밀려가면 자칫하면 추석 연휴도 그러니까요.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럼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사과 요구하면서 장애투쟁하는 야당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어차피 장애투쟁은 모양은 좀 사납지만 지금 야당은 앉아서 굶어 죽거나 담 넘다 맞아 죽거나 내 한 가지가 됐으니까 지금 담 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딱한 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여당의 큰 그러니까 뭐 책임이 좀 있죠. 해법을 제안해 보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민주주의 척도가 야당이 담 넘고 가거나 굶어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장애투쟁은 네. 옛날 과거의 군사정권 때 언로가 막히고 그리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었던 당시 정말 처절했던 야권이 쓰는 마지막 투쟁수단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발전해 있습니까? 정착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가 저녁에 흔히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전 앞에 지게 목발 두드리는 사람도 포장마차에서 대통령 비판과 욕을 마음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장을 두고 장애에 나갔다. 또 그리고 대선 불복. 아까 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촛불 광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뭐냐면 그건 명백하게 대선 불복이거든요. 대통령 9가지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 야권의 정치권이 휩쓸린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고요. 근데 전국에 정치는 저도 아까 말씀 계셨다시피 민생과 정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또 청와대까지를 포함해서 한발 양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법을 제시해 주시죠.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정현 정무수석의 역할, 지금 이제 홍보수석이시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꼬인 이 실타래가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야당은 저렇게 좀 더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 수권정당으로 인식하지도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야당, 무기력이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히 창조경제를 하시겠다 그러면 탈권위, 탈권력, 자율.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정현 수석이 좀 정확하게 대통령이 2자 회담, 3자 회담을 수용해라. 일단 받아놓고. 의제를 다 열어놓고 해라. 이 제안이시죠? 저는 무의제 상태에서 만나는 가능성이 전제 조건 없이 2자, 3자 회담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응하는 것이 전국을 푸는 방법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만나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를 잘 선정해야 되고요. 그건 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해서 이 전국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생 문제를 좀 한정하는 거를 이제는 그 야당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받고 나면 3자 회담이든 뭐 영수회담이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제안한 대로 민생에 한정해서 5자 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냐하면 국정원이나 이런 정쟁에 관련된 거는 대통령과 만나서 아무 해결될 게 없어요. 그럼 언제 해요? 그럼 되도록 빠르으면 좋죠. 그리고 빨리. 그 의제만 합의가 되면 사실 시간 내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의제와 형식에 묶여져 있는 것은 이거는 적은 정치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청와대 수석보다는 대통령께서 나는 큰 정치의 좀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정치는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 전제는 뭐냐면 야당이 조속히 이성적 판단. 지금 현재 우선 야당부터가 4개의 지금 현재 그 국정원 사태 해결에 관한 전제 조건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 조건을 내놓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 힘이 있는 쪽이 항상 조금 더 양보하는 것. 저는 그게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그것은 대통령 그리고 또 현 정권의 큰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통 크게 뭘 하라는 겁니까? 수용할 것은 일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3자 회담을 수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회담과 의제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국은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정국이 경색이 되어서 계속 정치권의 이런
불필요한 공방을 벌이면 사실은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전국해법, 전국 경색 정국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통큰 결단 또는 야당의 양보 또는 뭐 야당이 좀 정신 차려라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문제도 좀 몇 가지 짚어야 되니까 이 논란은 여기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양건원 감사원장 사퇴 논란으로 또 이제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이 임사에서 외풍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다른 이유로 뭐 비판을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그 뭐 당사자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겠지만 네. 저는 이거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 입장에서 우선에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유임을 확약을 안 해주고 유임을 눈치 보고 4대강 조사는 아무 설명 없이 뒤집어지고 네. 토사구팽당하고 이런 과정이 쭉 보면서 제일 손해본 사람은 국민이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었다. 양건 원장을 갖다가 두둔할 이유도 없지만 그 외풍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데미지가 그 양건 원장이 입었다. 얘기한 외풍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 인사 문제 아닙니까? 청와대가 감사위원 누구를 그렇죠. 믿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아서 사퇴한다 이런 네,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은 외풍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건이고요. 그런 정도 인사는 그 전에도 네. 많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의 규칙에 따라서는 그 청와대에서 뭐 추천했다고 하는 분은 뭐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외풍이라고 해서 내가 못 견뎌서 나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일부 언론에 보니까 국회 외풍도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감사원 감사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그걸 흔들리지 말라고 예. 헌법적으로 보장된 데인데 흔들리신 것 같아서 좀 인사 외풍에 네. 대해서 저도 뭐 그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4대강 감사가 뒤집어졌는데 뭐 이 인사 외풍 그래, 예.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전에도 그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별게 아니다가 아니고요. 그전에 그런 게 있었다 한들 지금에 와서 감사원장이 재청권자인데 내가 재청을 못 하겠다면 존중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지금 뭐 이 논란의 대상이 된 그 장훈 교수인가요? 네. 그분은 뭐 난 감사위원 생각 없다고 또 입장을 네. 밝혔다 그러더군요. 예. 네. 어쨌든 근데 정계현 대표는 제가 그 양건 감사원장 사퇴도 중요하지만 후임 감사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진짜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추천해보라 그랬더니 안대 전 대법관 추천했었죠? 그렇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에서? 네. 예. 지금도 생각이 같으세요? 똑같습니다. 그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일단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분이 원칙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자기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김무성 의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분이 다른 자리에서 야 나도 그 정도는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안대희 예, 대법관이 기자를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김무성보다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길래 이분이 지난번에 박근혜 이제 대통령을 돕고 나서는 역시 이제 정치에 대한 뜻이 확실히 있구나. 아 그래요? 그렇다면 아니, 정치에 대한 뜻이 있으면 감사원장에 맞나요? 그래서 저는 분이? 순간 이회창 전 이제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원장에서 OS 정권 시절에 이제 총리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은 뭐 자체하더라도 예. 좀 그런 원칙과 소신 있는 분이 좀 뭐 언론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또 제 프로그램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추천한 분도 계세요. 혹시 뭐 차기 감사원장으로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또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차기 감사원장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뭐 실명을 거명해서 어느 분이 좋겠다 이것은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원래 감사원의 그 본질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감사원이 언제든지 이 정치 바람에 휘둘리고 있는 이런 듯이 이제 국면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원은 행정부의 그 소위 관료들, 공무원들의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대한 소위 감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감사가 국민의 편에 서서 그리고 정의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좀 치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누구로 정하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천하실 분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넘어갈게요. 지금 거론되지 않은 분 중에 김영란 대법관도 전 대법관도 거론되시죠? 네, 그분도 거론이 되더군요. 예, 그래서 지금 거론된 분 중에 저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 분 정도 빼놓고 다른 분들은 다 괜찮고 다 자격이 있다. 네, 이렇게 한 분 빼놓고 그 사람이 누군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한 가지만 더 짚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아, 참 손학규 전 대표 돌아오셨어요? 저 형수상 치르고 어제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또 다시 또 독일 갔어요? 독일이 그렇게 좋은가 보네? 아, 거기 뭐 원래 일정도 있고 있던 거니까. 언제 들어오십니까? 그럼? 9월 말 10월 초쯤 됩니다. 근데 이제 상가에서 서로 이제 뭐 덕담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가서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이 해안이 필요한 때다 이런 발언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고 그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더 정치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마 손 대표도 여기서 이제 출마를 권유하거나 출마를 좀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말 충분히 듣고 분위기도 익히고 갔으니까 좋은 결단이 있을 거로 지금 뭐 야권이 좀 존재감이 없다. 뭔가 새로운 중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있죠? 예, 같이 망하는 분위기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문재인 의원도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니. 같이 망하고 있어요. 뭐 망할 때는 깔끔하게 망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 뭐 새로운 싹이라도 올라오죠. 127명이나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망합니까? 뭐 그분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망해야 한다고. 저는 안철수 의원 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초선 의원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긴 호흡을 가지고 초선, 재선, 삼선을 하고 대권 후보가 되는 과정이면 좋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면 정말 국민들한테 더 큰 실망감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야권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좀 뭐 조언하신다면. 언제든 야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여가 있고 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전한 정치가 되는 것 같고 야당도 건전한 야당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건전한 야당으로 빨리 돌아와라. 예, 이정혁 의원. 여야가 정치권이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부서지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그 부서진 만큼을 다 가져가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여야 정치권 그리고 또 청와대도 저는 정말로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권이 어지러워지고 격돌되어서 한 치 앞을 못 나가게 되면은 그 전적인 제일 피해자는 정권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좀 대승적 측면으로 그리고 정권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본다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어쩌면 작은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예. 오늘 이정혁 의원님은 대통령이 통 크게 좀 정치 풀어달라 이 말씀하시려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강력 초청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좀 풀었습니다. 지금 있는 정무수석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질이 없는 사람. 저 박준호 정무수석이 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럽니다. 4년 6개월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